네. 네. 정프로의 풍성한 머리가 뭐 뭘 먹어서 그러냐고 그러시는데 뭘 먹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샴푸로. 그렇죠. 네, TS 샴푸와 저희 3프로가 함께 힘을 합쳐 만든 샴푸로 이 세트가 있죠. 네. TS 샴푸. 샴푸 2개 이제 바디 클린저까지 세트로 3개 해서 지금 여러분께 3% 샴푸로 샴푸로 3만 원. 33,000원. 아이, 세금 당연하지. 아니 그 세금 빼고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333. 세금 포함 3% 샴푸로 33,000원에 네. 세 가지 함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샴푸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좀 구입해 주세요, 제발. 이제 9월 18일부터 쫙 배송이 되니까 네,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뉴스 세 가지 또 전해주실 우리 3프로 TV의 류종은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류종훈입니다. 우리 네. 권 팀장은 어디로? 네, 제가 울산에 잠깐 보냈습니다. 울산 포럼. 네. 울산 포럼 또 패널로 또 섭외가 돼가지고. 네. 워낙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가야죠 뭐. 또 오늘 울산은 가야 됩니다. 울산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갔다 왔잖아요. 울산이요? 네. 울산 중요하죠. 짤말씀 공장뷰. 네. 우리 제조업에 그렇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유종훈 기자가 대신 나왔습니다. 네. 네, 저도 샴푸로처럼 빡빡한 그런 모발처럼 빡빡한 뉴스 한번 또 야, 진짜 그 준비해봤습니다. 모발은 장난 아니네. 어떻게 머리가 저래? 그러니까 네, 부모님 덕분에. 가시가 그래요. 네, 일단 어제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네.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장 대비 70.46포인트 빠진 34,575.53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네. 반면에 나스닥과 S&P는 조금 올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29% 오른 13,813.58포인트, S&P 500 같은 경우에는 0.12% 오른 4,467.4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아마 어제 CPI 발표 때문에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보면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이제 나스닥과 S&P는 조금은 그래도 강보합에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CPI에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 나스닥이 오른 거 보니까 그죠? 그런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혹 떨어지면 그 부분이 이제 발표하는 그러니까. 시점인 네, 거예요. 발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 다들 기대했던 것만큼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0.1% 정도 높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장에서도 크게 영향을 많이는 미치지 않았던 건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 그래서 바로 이 CPI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헤드라인 주시면은 8월 예.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3.7% 올랐다는 건데요. 이제 13일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은 이제 8월 미국 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고 원래 한 나왔습니다. 3.6 정도 본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맞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제 전망치가 3.6%로 나타났었는데요. 이것보다는 소폭 웃돌았고 또 7월 상승률이 3.2%보다도 조금은 가팔라졌습니다. 네. 전월 대비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0.6%로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을 했고요. 이제 7월 상승률 0.2%보다도 조금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헐떡이는 거예요 지금? 엄청 뛰어왔어요. 네, 오다가 이제 길이 많이 요즘 막혀가지고 물 좀 주세요. 아니 아침 방송 이렇게 섹시하게 만들어도 됩니까? 숨소리가 너무 거칠잖아. 네, 오디오로 같이, 듣는 네. 분들은 템포도 올리고 네, 네, 온도도 올리면서 네. 텐션 좀 올려 이렇게 얘기했겠지. 네. 아침이 너무 후끈한데. 네, 좀 더 후끈하게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건 사실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제일 컸는데요. 네.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이제 10.6% 올라서 오, 엄청 올랐네. 올랐습니다. 네. 8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 가장 큰 기여를 그게 했고요. 전월 대비 10% 오른 거죠. 맞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가 아니라 전월 대비. 네. 그러니까 저번 7월 달보다 8월 달에 그러니까. 10% 올랐다는 거는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상승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아니라 휘발유 가격이니까 그게 소비자들한테 바로 전가되는 가격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네. 또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오른 거는 결국엔 국제유가 영향이 사실은 그렇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표 준비한 거 잠깐 띄워주시면은 예. WTI 국제 유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런던 아이스 선물고에서 이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가 이제 배럴당 92.06달러로 전장 대비 1.42달러 상승하면서 저게 두바이보다 조금 낮거든요. 브렌트가. 네. 두바이 더 비싸는 얘기예요. 저게. 그렇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두바이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88.84달러가
이제 작년 11월 16일 92.86달러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네네. 이제 또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나오는 이제 10월 인도분 WTI 선물 종가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88.84달러로 90달러 됐어요. 네, 전장 대비 이제 1.55달러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역시 작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유가가 오르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하루에 100만 배럴, 130만 배럴. 130만 배럴, 이제 러시아가 30만 배럴, 이렇게 합쳐서 130만 배럴을 이제 하루에 매일 감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이 감축을 또 연말까지 유지를 한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요 공급 사원에서 지금 계속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요. 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도 이날 지금 최근에 보고서를 내면서 이제 3분기 이제 원유 재고 감소량이 하루에 60만 배럴이 될 거고 4분기에는 20만 배럴에 달할 거라고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 거를 보면 한동안 좀 유가 상승은 조금 뭐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는 조금 빠졌더라고. 조금 빠졌는데 조금, 네. 그 재고가 예상보다 조금 더 늘어서. 네네. 네. 두바이에 지금 러시아산 원유가 엄청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 두바이에 원래 이제 거래소가 이제 고정 딱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치 그 팝업 그러니까 떴다방처럼 아. 그런 거래소가 은밀히 막 움직이면서 네. 러시아산 원유가 이제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60달러 이하로만 거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뭐 조금 5불, 10불씩 막 더하면서 그게 지금 전 세계 특히 이제 아프리카, 인도, 중국 쪽으로 엄청 들어가고 있다. 첩보를 제가 좀 접했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그 은행 가면 이제 환율이 뭐 네. 달러당 뭐 1,000원 이렇게 해서 환전을 했는데 남대문 시장 앞에 딱 가면 저 어르신들, 이모님들 전대 딱 네. 따라오세요. 세요 950원. 그래가지고 있죠. 그래 암달러라 그래 지금. 그렇죠. 플레이마켓. 암 오일 시장이 있구만. 암 오일. 암 오일 시장이 지금 두바이 쪽에 굉장히 크게 형성이 돼 있다는 사실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네요. 재밌네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보면은 이제 이런 에너지라든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4.3% 올라서 둔화세로 지속을 했는데요. 네. 사실 연준에서는 근원 CPI를 좀 더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중요합니다. 네. 이 같은 경우에는 7월 대비 7월 달에는 상승률이 4.7%를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고요. 네. 이거 역시 이제 시장의 전망치에 좀 부합하는 결과입니다. 8월 이제 근원 CPI 상승률은 4.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2년 만에 최소의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CPI가 사실 중요한 거는 좀 있으면은 또 FOMC 회의도 있고 11월 달에 지금 뭐 올릴 거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9월은 뭐 일단 스킵 네, 하는 게 약간- 뭐 대세인 것 같고 네. 11월에 이제 한번 올리지 않겠냐라는 게 유가가 만약에 90달러 넘어가면서 94, 5달러 간다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어제도 제가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지만 자기들도 기름 넣잖아요. 네. 자기 직접 넣거든. 네네네. 미국은. 이건 막 올라가는 거야 이게 막 메탁이. 그렇죠. 훨씬 더 피부로 느낀다. 이거죠? 엄청 느끼지. 보통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2달러, 3달러 때 생각하다가 4달러 그러니까.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갤런당 4달러 넘어가면은 제가 그랬어요. 4.5달러 딱 되면 어우. 또 미국 차 크잖아. 그렇죠. 거기 기름도 너무 많이 연비 먹고. 안 좋아. 연비가 너무 안 좋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저 세금 많이 붙여가지고 비싸면은 걔네들도 아마 아반떼 같은 거 무지하게 많이 탈 텐데. 우리나라가 미국 제외하고 OECD 국가들 가운데 기름값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예. 네. 제가 저번에 한번 류정 기자가 얘기한 예, 건가요? 제가 유가 설명한 때 말씀드렸었는데 퓨얼 같은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일본 다음으로 싸고요. 디젤은 가장 저렴합니다, 진짜. 류정 그래? 기자 거였구나, 그게. 네. 이 써먹을 때 이거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소스 많이 드리죠. 자, 두 번째 뉴스 볼게요. 네, 그 다음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많은 분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출근하시면서 불편을 조금 겪으실 것 같은데요. 네. 철도 노조가 14일 오늘 오전 9시부터 18일까지 4년 만에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철도 노조? 네, 그렇습니다. 그럼 철도- KTX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철도 노조에는 이제 우리가 철로를 다니는 모든 모든 이제 노선이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어떤 영향이 있을지 보시면은 표 하나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건 이제 코레일 철도 노조 쪽에서 보여준 코레일 쪽에 이제 영향이 받는 운행 열차의 운행률 조정인데요.
자, 파업 기간 동안에 하루 평균 KTX가 109개 편, 수도권 전철이 52개 편 등 총 1170편의 이제 열차 운행이 하루 동안에 중지가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많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철도는 우리나라 이제 기간 산업이고 어떻게 보면 인프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이제 필수 유지 운행률을 준수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고속열차인 KTX 같은 경우에는 56.9%의 운행률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파업 기간에 실제 운행률은 이제 67.8%입니다. 새마을호랑 ITX도 58.5%, 이제 무궁화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62.5%, 통근형 60%, 수도권 전철이 75.4%입니다. 수도권 전철이라고 하면 네. 이렇게 아침에 막 출퇴근하시는 뭐 1, 2호선 뭐 이런 거 지하철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아 그것도 지금 파업에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지하철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코레일이랑 같이 하는 노선들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1호선인가요? 네, 1호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같이 하는 게 보면은 1호선, 3호선, 4호선이 있고요. 국철 이런 거 있잖아요. 국철 네. 우리 집 앞에 가는데 국철. 그럼 몇 호선이에요 거기는? 그거는 몇 호선인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그 서빙고역 있는 거죠? 그게? 서빙고역도 있고 한남 뭐 이런 이촌 뭐 이런 거 있죠. 네, 네. 거기 있죠. 네. 옛날에 진짜 좀 후진 차였거든. 최근에 좋아졌어. 열차가 다 바뀌었잖아요. 아 열차 좋아졌어요? 그래서 옛날에 똥차라 그랬지. 근데 이렇게 지금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 사실은 파업을 하면서 운행이 조금 줄게 되면은 출퇴근하는데 엄청나게 불편이 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전철의 출퇴근 시간대랑 이제 출퇴근 시간대에 이제 임시편을 더 마련을 하고 또 사람들도 더 임시로 더 많이 보내면서 당초에는 이제 90%, 80% 운행률을 좀 기록할 걸로 각각 보였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기관사 496명, 승무원 999명, 기타 인력 3,555명 등 4,950명을 이렇게 또 예비 인력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해서 운행에 전혀 무리가 없게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파업하는지는 이해가 좀 나왔나요? 계기가? 네, 파업의 이유는 사실 지금 노사 협상을 하면서 네. 지금 그 문제가 됐었는데요. 노조에서는 지금 공공철도 확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이제 성실 교섭 촉구 합의 이행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큰 거는 민영화 쟁점입니다. 민영화? 철도 민영화. 철도 민영화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나요? 민영화를 해요 이제? 아 이거 한참 얘기하다가 잠잠했던 거 아니에요 민영화? 네, 철도 민영화 같은 경우는 2003년도 때 가장 그러니까. 먼저 나왔던 이야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철도 노조가 워낙 좀 반발이 심해서 네, 네. 잠깐 사그러들었다가 네. 그때는 결국에는 운영이랑 시설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기로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11년도 때부터 다시 분리를 하기로 하면서 2013년도에 우리가 지금 수서에서 타고 있는 SRT 네, 있잖아요. 네. SRT를 운영하는 SR이라는 회사가 생겼고 코레일이 지금 별도로 있고요. 어떻게 보면 코레일의 계열사로 지금 SR이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지금 2023년 올해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는 민영화는 아니지만 사실상 민영화처럼 다니는데 이거를 점점 민영화 형식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발이 좀 있고 철도 민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요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민영화 쟁점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시발점이 된 게 뭐냐면은 이번 달 1일부터 SRT가 이제 보면은 잠시만요. 아 이거 올려요? SRT가 경전, 전라, 동해선으로 이렇게 약간 좀 확대가 됩니다. 기존에 이제 SRT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부족한 열차가 부족해서 조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그 예약률이 130%가 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국민들이 그렇군요. 많이 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확대를 해요 SR을?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열차를 더 늘리지는 않고 기존 열차를 약간 분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노선에서 좀 불편이 있고 코레일 쪽에 있는 철도 노조에서는 그러면은 이 수소랑 부산을 가는 경부선에다가 이제 KTX를 투입을 해주면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는 뭐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다라는 방침이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해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철도 노조는 이렇게 하면서 SRT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뭐 철도 이게 SR에 대한 좀 영향력을 높이면서 민영화를 좀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노조의 입장이고 국토부에서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뭐 전라선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수요가 있었고 워낙 요청이 많았기 때문에 분산을 시킨 거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로 좀 입장차가 워낙 지금 첨예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뭐 민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닙니다. 예. SR을 노선을 좀 조정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볼 때는 이거는 민영화 가기 위한 수순이다. 수순이다라고 수순이라고 판단하신 보는 거고 거예요. 네. 그다음에 SR 쪽에서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게 결렬이 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1차 총파업을 18일까지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교섭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좀 의견 합치가 안 될 경우는 2차 총파업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이 부분에 또 대해서 불편하겠네요. 많이 불편할 당분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뭐 서울시라든지 인천시 이런 데서 뭐 대체 인력도 뽑고 뭐 열차도 막 늘려가지고 편성을 더 늘려서 어떻게든 불편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결국엔 임시 방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한동안 불편할 것 같긴 근데 합니다. 뭐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KTX 탔잖아요. 네. 저기 저 대구 갈 때. 네, 네. 나는 KTX 타면서 물론 이제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깨끗하고 해외에서 기차 타면 그렇게 깨끗한 그렇습니다. 예. 많이 없거든. 없죠. 특히나 뭐 영국 가면은 거의 뭐 그 고장 처리라고 하잖아요. 고속 처리 아니고 영국 철도 같은 경우는 워낙 고장도 많고 그래서 안 좋고 미국도 가보면은 너무 불편하고 더럽잖아요.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요금도 좀 저렴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깨끗한데 KTX에 하나 바람이 있다면 식당 칸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왜냐면 가면서 딱 점심시간이나 걸릴 때가 있거든. 네. 그래서 김밥 같은 거 사가지고 자리에서 먹긴 하는데 네. 사실 다른 분한테 좀 미안하더라고. 아 냄새도 좀 나고. 그렇지. 네. 그리고 이제 식당 칸에서 좀 여유 있게 먹고 싶은 거지. 옛날 식당 칸 참 좋았는데 그죠? 새마을호 있었죠. 네. 네. 내가 이제 저 입석 사가지고 식당 칸에서 계속 식당 칸에서 눈치 좀 받으면서 맥주 한 칸 시켜가지고 이게 뭐 식당 칸 괜찮지 않아요? 식당 칸 운치 좋죠. 있고. 예. 이렇게 또 그 거기 이제 요리사님도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계속 만들어 요리사? 주시고. 어쨌든 네. 자, 그럼 식당 칸 그걸 한번 저희가 공식적으로 좀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요. 다음 뉴스는 이제 미국은 정말 축복의 땅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하얀 석유라고 하는 리튬이 발견이 됐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진짜 그 누가 그런 표현하더라. 미국이 생선이야 생선. 네. 그 머리 치고 꼬리 치고 딱 몸통만 딱 있는 나라라는 거야. 다 먹을 게 다 있다는 거야. 미국은 뭐 그쵸. 필요하다 싶으면 나오더라고. 막 뭐야 현재 2차 전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리튬 나오고 옛날 뭐 석유 필요하면 석유 나오고 셰일가스 셰일 나오죠. 나오고. 셰일 나오고. 와 네? 대단합니다. 리튬이 근데 어마어마한 모양이죠? 이번에 발견된 양이 세계 최대 매장량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은 사실 위치는 미국 네바다주 이제 맥더밋 칼데라라고 하는 화산 쪽에서 지금 발견이 됐는데 네. 매장량이 4천만 톤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에서 가장 리튬이 많은 나라가 어디죠? 리튬, 아르헨티나 아니야? 칠레. 네, 칠레. 칠레죠. 여튼 아르헨티나 아니 그 아르헨티나 칠레 이거 접경 지역이야. 맞아요.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요 3국이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아랍과 같은 그런 리튬 트라이앵글. 그렇죠. 이런 건 좀 형님 상식인데 2차 전지 관심 많으신데 사람들. 근데 이게 4천만 톤이라고 하면 사실 매장량에 대한 감이 안 오잖아요. 네. 칠레가 제일 많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950만 톤이거든요. 네. 그리고 2등이 인도예요. 인도가 980만 톤, 3등이 호주가 이제 950만 톤. 어디예요? 미국에.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예요? 네. 그러면 내가 볼 때 네. 네바다주라는 게 미국에서 그렇게 큰 주도 아니거든. 네, 거기 미국 라스베가스. 또 나온다 저거 이제. 뭐 텍사스 어디 뭐 이런데.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이랑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잠깐 네. 띄워주시면은 이제 네바다주가 어디냐면은 캘리포니아 옆에 있는 곳이 저기가 이제 그 유명한 라스베가스가 있는 곳이고요. 네. 그리고 저기 좀 보면 옆에 지도 모양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네. 저기가 이제 이번에 그 리튬이 발견된 그 화산입니다. 어. 이름이 맥더밋 칼데라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뭐 적게는 2천만 톤, 최대 4천만 톤까지 지금 매장이 되어 있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파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기존에는 아직 뭐 가장 많다고 알려진 데는 볼리비아의 여모에서 2,300만 톤이 매장돼 있을 것이다 라고 네. 했었고 확정된 거는 칠레가 가장 많았고요. 근데 1등, 2등, 3등, 4등 다 합쳐도 지금 여기 네바다주에 있는 것만큼 안 되고요. 볼리비아랑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국 있잖아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를 합쳐도 이 네바다주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만 엄청나게 양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거의 2천조 원에 가까운. 아유 됐다. 네. 아유. 근데 미국은 우리가 천조국 그러잖아요. 네. 미국 이제 2년치 운영비가 나오는 그런 엄청난. 아유.
2,000조? 네. 근데 이, 좀 있으면 또 뭐 니켈 필요하면 니켈도 어디 또 나올 거예요. 조금 옆에 좀 짜투리 광산만 좀 잘 개발하면 애플 주식 다 사버리네. 아, 대단하다 진짜. 지금 이게 만약에 사실 이게 리튬이 나온 게 사실 중요한 게 전 네. 세계적으로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공급망이 지금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도 IRA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리튬 2천만 톤, 4천만 톤이 확정이 되고 개발을 해서 뽑아내기 시작하면은 리튬 의존도를 이제 중국으로부터의 의존도를 많이 낮출 수 있게 되는 그러네.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사실 미국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사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지금 국가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 지금 뭐 많은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미국 걸 쓰게 된다면은 조금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도 볼 수 좀 있어요. 비피셜이긴 한데 네. 저희 미국 바이든 정부의 핵심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거를 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뚝 뭐 저게 다 국가기관들이 다 저거 매장량 탐사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보고됐을 거야. 그러니까 IRA 딱 하면서 중국한테 일로 와서 이렇게 지어. 큰 소리 친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거 되게 불편해했잖아. 그거 네. 지으면 뭐예요? 거기서 중국에서 다 사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 걱정하지 지어봐. 마. 다 있어 다 내 있어. 생각이. 그럴 수가 있는 게 이게 사실 이게 처음에 발견됐던 게 사이언스지에 올라왔던 논문을 토대로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해보다 보니까 나온 거였거든요. 그것도 공교롭게도 그 바로 GM도 지금 미국에서 리튬을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근처예요. 어쩌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이미 알고 있었을 수도 알고 있습니다. 있었어. 뭐야 우리. 바이든은 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미국은 이런 거 같아. 뭐 한 달 어디 있더라 찾아보는 거. 어디 있었잖아. 이런데 있어. 아 우린 뭐냐 우리는. 이게 지금 네, 할배요, 당근 할배요. 이번에 이렇게 세계 최대 이제 매장량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또 업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리튬 가격 인하가 좀 더 가속화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럼 우리한테는 어떻게 되는 게 우리 주가에는 우리 주가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완성차 입장에서 특히나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좋고. 완성차 입장에서는 좋을 거예요. 좋고. 근데 이제 셀업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그 소재업체? 소재업체들은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소재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가라든지 이런 게 항상 리튬 가격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급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아니 왜 안 좋지? 뭐 그러면 저게 단가가 낮아지면 전기차 대중화가 더 촉진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근데 네. 형님. 아, 이거 공급 단가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을 또 보셔야죠. 네. 그 석유 가격 떨어지면 정유회사 어떻게 됩니까? 원유 가격 떨어지면 정유회사는 더 이익 날 것 같지만 오히려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그 우리나라 이제 원유를 그거는 정제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야, 거기 석유에 대한 수요는 진짜 만땅이잖아. 근데 네. 전기차는 지금 그래봐야 세계 시장의 침투 10%도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촉진되잖아. 네, 이 리튬 가격이 하락되는 2차 전지 안 좋게 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 2차 전지 깜짝 놀래고 그래. 최애템인데. 이차 전지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리튬 가격 인하가 되는 게 중국이 지금까지 워낙 특히나 이제 탄산 리튬을 워낙 많이 지금 개발을 해놨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LFP도 많아지고 가격이 낮아지고 이러면서 지금 연동돼서 우리나라 주가들도 조금 빠지고 있긴 한데 사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나라가 많이 쓰는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수소나 리튬을 쓰거든요. 근데 수소나 리튬도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이 탄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표를 준비한 걸 잠깐 보시면은 6월 중순에 이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킬로그램당 305.5 위안을 빠졌네. 기록을 했는데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180.5 위안으로 지금 네. 엄청나게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얼만큼 빠졌는지를 제가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 해보니까 지난해 평균보다는 61.2%가 빠졌어요. 리튬 가격이? 절반 이하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한창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작년에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막 개발하러 나가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산업이 뜬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몰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공급 과잉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거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뭐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리튬 가격이 지금 떨어졌다는 거고요. 또 좀 안 좋은 소식은 전기차 판매가 점점 둔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세는 계속 이어가고 있기는 한데 판매는 늘고 있지만 그 성장률 왜 그런 자체가 거예요?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살 사람은 많이 샀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프라적으로도 아직 타보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불편해. 이야기가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IRA를 통해서 인프라를 깔려고 하고 있지 아직 깐 건 아니거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또 단점 같은 문제점은 이제 IR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보조금을 계속 늘리고 있고 뭐 지금 7,500불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점차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한 그런 부담도 커지고 있고 어제 나온 뉴스였는데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환경적으로 지금 뭐 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유럽과 미국 캘리포니아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내연기관 차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했어요. 오히려? 네. 오. 이거는 사실 좀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되게 캘리가 그러면 그 영향 받는데. 네, 악재입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캘리를 시작으로 친환 그러니까 자동차 거기서부터 정책이 시작하잖아요. 네, 만들어지고 퍼져나가는데 거기서 완화를 한다 이러면은 뭐 기존 완성차 업체들한테는 좋을 수 있지만 야, 그리고 어제 네. 뉴스 보니까 9시 뉴스인가 뭐 저 저녁에 그 뉴스 보니까 급발진 사고 그 전기차? 그거 보도를 내는데 어우 그거 무서워요? 무섭더라고. 근데 그게 이게 급발진 사고에 그 디젤, 가솔린, 하이브리드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대수는 여기가 굉장히 적잖아. 네. 맞아요. 근데 이 급발진 사고에 그거는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비중이 높다고 나오는데 전기차가 그 부분은 근데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게 급발진이라는 거에 대한 아직까지 명확한 좀 기준이라고 할까요? 그게 안 정해져 있고 근데 영상을 보니까 네. 저게 뭐 내부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와그 겁나더라고. 무섭긴 합니다. 네. 네. 뭐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조회수도 얻고 그렇긴 한데 네. 저도 보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뭐라 그럴까 법정으로는 아직은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없고요. 급발진이 전기차가 조금 더 무섭긴 하겠네요. 왜냐면 이제 기존 내연기관들은 어쨌든 이제 가속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전기차들은 순간 가속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급발진 만약에 뭐 어떤 전기계통 문제든 뭐 이런 걸 딱 잘못 걸리면 훨씬 더 피해가 조금 커질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좀 드네요. 국내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조금 더 줄어들 만한 요소가 하나 또 발생한 게 뭐예요? 또 있어요.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서 네. 이제 자동차세 개편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좀 공고안을 내놨거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자동차세 개편을 기존의 이제 배기량 방식에서 뭐 좀 이걸 다른 방식으로 개편하는 게 어떤가 하고 국민 참여 투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한 결과 이제 봤을 때 86%가 배기량 이 기준에서 이제 개선하는 거, 바꾸는 거를 개정하는 거를 찬성을 했고 가장 지금 그러면 어떤 걸로 바꾸면 좋겠냐고 했을 때는 가격 기준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여론이 여러 가지 말들이 많긴 했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년에 내는 자동차세가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뭐 1억 5천만 원 넘는 이제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밖에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라는 말들도 많았고,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지금 친환경차는 아직까지는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렇게 자동차세를 개편하게 되면은 세부담 때문에 이제 전기차 구매 수요가 줄 거고 그러면 친환경차 보급이 느려질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우려도 지금 많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35%밖에 소진을 못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조금 뭐 하나만 보고 지금 개편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유정훈 기자는 자동차 얘기 나오면은 끝이 없어. 끝내라고 할 때까지 계속해. 계속 나와. 그 나는 이 미스터마켓 이제 오늘은 그냥 스킵해버릴까? 안 됩니다. 네. 아니 그건 안 되죠. 우리 또 미스터마켓은 우리 또 아침 프로그램에 좋아. 그럼 내가 원래 통상 한 12분 하는데 네. 한 4분 내지 5분에 끝내주겠네. 아니 그러니까 형님 그 미스터마켓이 이게 시청자들 반응 보고 그러면 아침 프로그램에 들몰 홍삼 같다는 거예요. 아침 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 될 들몰 길가 홍삼인데 뭐 들몰 홍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 홍삼이 아 먹어봐. 몸에 좋은 건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하나. 네. 같이 먹어야지. 네, 같이 하나 드시고. 챙겨줘. 네. 자기만 먹어 이렇게. 홍삼을 한번 쭉 빨아먹고 나면 글쎄 이보다 더 좋은 음료 있을까? 괜히 우리 콜라 왜 마십니까? 우리 커피 왜 마셔요? 아니 들몰 홍삼이 있는데 야, 근데 빨리 먹자. 시간 없다. 나도 해야지. 나도 살아야 된다. 이 홍삼은 맛이 괜찮네요. 홍삼 6년근 홍삼 잔뿌리로만 뽑았습니다. 그 잔뿌리에 영양이 다 몰려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사포닌이 거기 있죠. 네, 몸통 그거 야, 이거 필요 먹어도 끝이 없냐. 이거 양도 많다. 네, 요거 지금 추석 맞이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명절 선물로 아주 좋은 들몰 홍삼. 한번 쏘지. 홍삼 한번 싸요?
드론홍삼 원 사? 생각해봐. 난 떡 샀잖아. 20박스만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생각하고 있어. 나 미스터 마켓. 알겠습니다. 자, 미스터 마켓 시작하겠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